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제목부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포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유튜브 영상 녹취록인데요. 정말 도발적이죠? 네. 제목이 확 끌리는데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 그렇죠.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포커에서 흔히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철저한 자금 관리, 네네. 자금 관리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에게 보여지는 내 이미지, 테이블 이미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미지 관리? 혹은 정교한 블러핑 전략 같은 거, 이런 요소들이 실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와, 정말요? 그건 거의 포코계의 오랜 통념들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 같은데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좀 깊이 파고들면서 포커 테이블에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럼 뭐냐? 네,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중요하지 하고 여겨왔던 것들이 왜 실제로는 부차적일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당신이 포커를 즐겨 하시든 아니든 특정 분야의 고정관념을 깨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꽤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금 관리는 99%의 플레이어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와우, 이건 진짜 시작부터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99%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해체되는 통념이 바로 말씀하신 자금 관리, 뱅크롤 매니저먼트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수백 명을 코칭한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라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아니, 자금 없이는 게임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 자금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플레이어들이 집착하는 엄격한 몇 바이인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20바인, 50바인. 네, 그런 자금 관리 규율이 실력 향상보다 우선시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아하. 자료에 따르면 성공한 프로들은 자금 문제로 그렇게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 그래요? 네, 오히려 실력이 부족해서 돈을 잃는 플레이어들이 내가 자금 관리만 잘했어도 라거나 아니면 돈만 충분하면 내가 더 잘할 텐데 하면서 이 자금 관리 탓을 하거나 여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인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유가 그래서 나왔군요. 맞아요, 맞아요. 독 자체가 깨져 있으면,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즉 자금을 부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금을 만들고 또 지킬 수 있는 그 기술 자체가 부족한 게 핵심이다. 이런 지적이네요. 자금 모이면 실력에 투자하겠다, 이 생각이 어쩌면 실력 향상을 미루는 핑계일 수 있다. 이것도 꽤 날카로운 지적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무턱대고 감당 못할 게임에 막 뛰어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자금 걱정에 너무 갇혀서 정작 중요한 실력 향상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실력이 있으면 자금은 어떻게든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사라질 테니까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내 자금이 충분한가?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자금을 불리고 지킬 실력이 있는가?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문제의 근원을 파고드는 방식이에요. 피상적인 증상, 자금 부족 이게 아니라 근본 원인인 실력 부족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와, 관점 자체가 다르네요. 자금 관리라는 큰 틀만큼이나 핸들을 플레이할 때 구체적인 베팅 크기에 대한 통념도 깨뜨리고 있어요. 베팅 사이즈요? 네, 소위 컴퓨터 시뮬레이션, 솔버라고 하죠. 네, 솔버. 솔버가 제안하는 이론상 정확한 베팅 크기를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건데요.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3 수딧 같은 핸드로 리버에서 상대가 체크했어요. 그때 이론적으로는 작은 벳을 잘 안 쓴다고 해도 실제 내 앞에 앉은 상대가 특정 핸드들을 가지고 블러프로 레이즈할 것 같지 않다면 오히려 작은 벳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예시가 기억나네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솔버는 상대방도 완벽한 평형, 이퀄리브리엄 전략을 구사한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네, 근데 현실의 상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자료에 림핑 렐이라는 별명을 가진 플레이어 예시가 있었죠. 네, 기억나요. 이 사람이 아주 큰 사이즈로 레이즈할 때는 진짜 예외 없이 잭스 이상이나 에이스 킹 같은 최상위 핸드만 딱 보여준다.
이런 패턴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론적인 표준 3벳, 그러니까 리레이즈 크기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하, 상대 패턴을 읽었다면요? 그렇죠. 상대의 패턴을 간파했다면 이론을 그냥 무시하고 아주 큰, 어쩌면 좀 터무니없는 크기로 3벳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이론적인 정답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상대에게 가장 효과적인 플레이를 찾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에 맞춰야 한다는 건. 블러핑에서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균형 잡힌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밸류벳과 블러프 비율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 7, 5 수딧 핸드로 리버에서 투 페어를 만들었는데 보드에 플러시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이론적으로 내 핸드가 상대의 풀하우스를 막는 카드, 블러커 역할을 해서 블러프하기 좋다고 해도 네, 블러커 개념. 만약 상대가 그 상황에서 넛 플러시, 제일 높은 플러시를 절대 버리지 않을 그런 유형의 플레이어라면 굳이 블러프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블러커 개념의 함정도 지적하고 있어요. 아, 함정이요. 네. 이론상으로는 상대의 특정 강한 핸드, 예를 들어 풀하우스를 내가 들고 있어서 상대가 그걸 가질 확률을 낮추는 게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예시처럼 실제 상대의 플레이 성향이나 주어진 상황상 그가 풀하우스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 내 손의 블러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잭10 수딧 예시도 같은 맥락인데요. 리버에서 아무것도 못 맞췄을 때 소울버는 팟 크기의 막 2.5배나 되는 엄청 큰 올인 블러프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내 상대가 퀸 페어 같은 중간 수액의 핸드, 트립스 같은 것조차 절대 폴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큰 블러프는 그냥 돈을 낭비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휴, 아깝네요, 돈이. 그렇죠. 여기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이론적인 완벽성보다는 상대방의 실제 경향성,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선 무조건 콜이야. 혹은 이건 무조건 폴드지 같은 고정관념.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조언도 나오네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킹 9 수티스로 꽤 높은 플러시를 만들었는데 상대가 리버에서 올인을 했어요. 네, 강한 핸드죠. 이론상 내 핸드는 꽤 강하지만 상대의 플레이 패턴상 그가 이런 식의 플레이로 블러핑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강한 핸드니까 콜해야 한다. 이 생각 대신에 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반대 경우요? 네, 퀸잭 수디처럼 리버에서 아무것도 맞지 않은 핸드. 이론적으로는 상대가 폴드해야 할 핸드들을 내가 일부 막고 있기 때문에, 즉 상대에게 콜할 만한 핸드가 더 많을 수 있어서 블러프하기에 좋지 않은 핸드일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네. 하지만 만약 내 상대가 에이스 하이나 약한 페어 같은 특정 핸드들을 과도하게 폴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론상 나쁜 블러프 핸드라도 실제로는 수익성 있는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상대가 그렇게 플레이한다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는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와 상대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기대값, 즉 장기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쳐야지라거나 오늘은 아주 공격적으로 나갈 거야 처럼 세션 시작 전에 미리 스타일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아, 미리 정하는 거요? 네, 대신 이소룡의 유명한 말처럼 물처럼 되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Be water. 멋진데요? 가위바위보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상대가 바위를 단 10%만 더 자주 낸다는 걸 알면 나는 100% 볼을 내서 그 불균형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의 플레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패턴 변화에 맞춰서 내 전략을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 그 적응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적응 능력. 네.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을 예시로 들었어요. 가령 상대가 리버에서 약한 핸드로 책백하는 경향, 즉 언더 블로핑을 보였다면 네? 그럼 다음부터 그가 리버에서 배탈 때는 좀 과감하게 폴드하는 빈도를 높이는 오버 폴딩 전략을 쓰는 겁니다. 아하. 반대로 상대가 쇼다운 가치가 좀 애매한 핸드로도 리버에서 배타는 경향, 오버 블로핑을 보였다면 네, 그럴 땐 다음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핸드로 콜하는
오버콜링을 고려해야겠죠. 또 상대가 의외로 강한 핸들을 쉽게 포기한다. 오버폴딩한다. 그럼 더 자주 블러프, 오버블러프를 시도하고요. 반대로 약한 핸드로도 너무 자주 콜을 한다. 오버콜링한다. 그러면 블러프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언더블러프죠. 와, 되게 역동적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관찰과 민첩한 적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규칙이나 핸드 범위, 레인지라고 하죠. 그걸 암기하는 것에 한계도 지적하는데요. 네, 암기만으로는 부족하죠. 에이스 육수딧 예시가 나왔죠. 이론상으로는 이 핸드가 특정 상황에서 4bet, 그러니까 상대의 3bet에 다시 리레이즈를 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대요. 네,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상대가 니티 네드워드처럼 극도로 타이트해서 잭스 JJ 이상이나 에이스킹 AK 같은 최상위 핸드로만 3bet을 하는 사람이라면 에이스 육수딕 같은 핸드로 4bet 하는 건 그냥 돈을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상대가 너무 강한 패만 들고 3bet 하는 거니까요. 네, 포켓 잭스 JJ를 들고 낮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보드, 로우 보드가 깔린 상황에 대한 예시도 비슷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안전해 보이는 보드에서는 체크백, 즉 체크하고 턴카드를 보는 비율이 꽤 높다고 해요. 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책 레이즈, 그러니까 체크 후에 상대가 bet하면 레이즈하는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는 수동적인 플레이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책백하기보다 그냥 계속 bet해서 팟을 키우거나 약한 핸드로부터 가치를 뽑아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성향에 따라서요. 네. 심지어 헝그른 호스 전략은 블러퍼할 때 크게 bet하는 것처럼 어떤 전략을 피상적으로 암기해서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아, 그냥 외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그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 보드는 나에게 유리해 또는 이 보드는 나에게 불리해 같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 보드에서 먼저 배팅, 즉 스텝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예측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 상대의 행동 가능성? 네, 상대가 bet할 것 같으면 책 레이즈를 염두에 두고 bet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bet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결정하라는 거죠. 내 패가 아닌 상대의 행동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군요. 에이스킹 핸드로 에이스 하이보드가 깔린 예시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보드가 매우 말라서, 그러니까 드로우 가능성이 낮아서 상대가 블러프나 세미 블러프로 bet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 내가 에이스킹이라는 강한 패를 가졌다는 사실을 안주하기보다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bet해서 팟을 키우고 상대의 약한 에이스나 포켓 페어로부터 최대한 가치를 뽑아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핸드가 강해도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내 핸드의 절대적인 강함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 그에 기반해서 최적의 플레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핸드를 복귀할 때 여기서 콜해야 했나요? 폴드해야 했나요?와 같은 단답형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는군요. 아, 그 핸드 리뷰할 때 많이 묻는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정확히 똑같은 패, 똑같은 보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죠. 맞아요. 매번 다르죠.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을 배운다. 이 비유가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예를 들어 에이스 잭스 윕 핸드를 들고 상대가 플랍, 턴, 리버까지 계속 bet하는 이른바 트리플 배럴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콜이냐 폴드냐를 묻는 대신 블러프 캐칭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블러프 캐칭 체크리스트요? 네, 여기에는 이런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내 핸드가 상대의 밸류 베팅 범위에 지는가? 상대방이 과연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만한 성향의 플레이어인가? 내가 혹시 상대에게 블러프할 기회를 준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턴에 책백했다든지 상대의 베팅 사이즈는 그의 스토리에 부합하는가? 내 핸드에 블러프 캐치 외에 다른 가치, 쇼다운 밸류 같은 건 없는가? 등등이죠. 와, 질문이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또 다른 예로 플러시나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실패했을 때 리버에서 블러프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도 단순히 해야 하나 이게 아니라 상대의 예상 핸드 범위, 레인지는 무엇인가? 상대가 캡된 상태인가? 그러니까 매우 강한 핸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가? 상대에게 이넬라스틱한 핸드,
즉, bet 사이즈에 상관없이 콜, 폴드 결정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핸드는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만약 가장 강한 핸드를 가졌다면 어떤 사이즈로 벳했을까 같은 더 깊은 질문들을 통해서 최적의 플레이를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아, 정답 찾기가 아니라 질문의 질을 높이는 훈련이군요. 그렇죠. 결국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질문의 질을 높이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전략을 쓸 때 상대가 내 약점을 파고들까봐, 엑스포이티드 될까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좀 의외였어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7-6 수드수로 턴에 플러시가 완성되었을 때 일부러 작은 사이즈로 벳하는 전략을 쓴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론상 상대는 나의 넓은 배팅 범위를 이용해서 레이즈 빈도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의 플레이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거나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에이스 하이 보드에서 거의 모든 핸드로 Cbet, 컨티뉴에이션 벳을 하는 소위 레인지 Cbet 전략을 쓰는 예시도 들었습니다. 아, 레인지벳. 네. 이론적으로는 내가 너무 많은 핸드로 벳하니까 상대는 체크레이즈를 훨씬 더 자주 해야 이득이지만 현실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상대가 내 전략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해도 게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그 약점을 정확히 그리고 꾸준히 공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긴 실시간으로 그걸 다 계산하고 반응하기는 어렵죠. 네. 게다가 우리는 어차피 상대에게 우리 전략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렇죠. 하하. 그러니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대 역시 완벽하게 나를 공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뭐랄까 좀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내 플레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리 있네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9번째 통념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10번째는 단순히 내 핸들을 보호, 프로텍션하기 위해 배팅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 보호갭. 네. 포켓팔 예시가 나왔죠. 플랍에 벳하고 콜을 받은 뒤 턴에 플러시나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완성될 수 있는 카드가 깔렸을 때 네, 흔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 드로우에게 공짜 카드를 주지 않기 위해 보호 명목으로 또 벳을 하잖아요. 그렇죠. 벳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보통.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때로는 벳하는 것보다 책을 하는 것이 더 높은 기대값, EB라고 하죠. 그걸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죠? 책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드로우가 아닌 그냥 약한 핸들을 가지고 있다면 책을 통해서 리버에서 그의 블러프를 유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블러프 유도? 네. 또는 만약 상대가 이미 나보다 더 강한 핸드, 예를 들어 오버페어나 투페어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턴에 책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도 있고요. 아, 돈을 아낄 수도 있군요. 그렇죠. 소위 보호벳은 종종 최선의 수학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상대의 드로우가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정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두려움 기반의 결정? 네, 베팅하는 이유가 오직 보호뿐이라면 책과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기대값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값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라는 거죠. 이것도 참 중요한 지적이네요. 11번째, 자신의 테이블 이미지에 대한 집착도 버리라고 합니다. 테이블 이미지요. 네. 사람들이 나를 타이트하게 보겠지. 혹은 방금 블러프 실패했으니 다음에 믿어주겠지 같은 생각들이요. 아, 내 이미지를 너무 신경 쓰는 거. 네, 내가 바로 전 핸드에서 크게 블러프하다 실패한 걸 옆자리 라랄드라는 플레이어가 유심히 보고 다음 핸드 플레이에 반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예시가 재밌었어요. 하하, 라랄드요? 네, 라랄드는 아마 그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다들 자기 핸드 보느라 바쁘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이미지라는 거죠. 아, 상대방의 상태와 이미지. 네, 방금 예시에서 중요한 것은 라랄드가 내 플레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라랄드가 방금 큰 팟을 잃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 즉 스팀 상태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 상대의 틸트 상태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라랄드가 그런 상태라면 그를 상대로는 블러프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휘둘려서 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와,
그건 정말 실전적인 팁인데요. 네. 결국 상대방의 감정 상태, 최근 플레이 패턴, 알려진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내 이미지가 어떨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실제 수익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It's about them, not us. 이 말이 딱 그 얘기네요.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마지막 12번째는요. 특히 낮은 스테이크 게임, 예를 들어 1, 2, 3, 2, 5달러 블라인드 게임에서 최고의 테이블, 최고의 자리를 찾아다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비판합니다. 아, 게임 셀렉션, 쉿 셀렉션이요? 네. 이 테이블, 저 테이블 기웃거리면서 어디가 더 쉬운 게임일지, 누구 옆자리가 좋을지 찾아다니는 시간에 그냥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의 상대들을 분석하고 공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거죠. 하긴 그 시간에 차라리 상대를 더 파악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스테이크로 올라갈수록 이런 자리나 게임 선택에 대한 집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아, 높은 스테이크에서는요? 네. 높은 스테이크 게임은 판 자체가 좁고 매번 거의 같은 소수의 플레이어들과 얼굴에 맞대고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풀이 작죠. 이런 환경에서 좋은 자리가 낮다고 잽싸게 옮겨 앉거나 하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게임 분위기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관계 문제까지 생길 수 있군요. 네, 소위 PC라고 불리는 약한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계속 즐겁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눈앞의 작은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와 평판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생태계 유지. 네, 당장의 5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하라는 조언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걸 보라.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포커 테이블에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할 때 흔히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는 여러 규칙이나 개념들, 예를 들어 철저한 자금 관리, 일관된 테이블 이미지 관리, 모든 상황에서의 완벽한 균형 추구 등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네. 눈앞의 상대를 정확히 읽고 그들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기술, 그 자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포커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면서 실력 향상이라는 그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어떤 특정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상을 키우려 할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떤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나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따랐던 기본 원칙들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혹은 핵심에서 좀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기된 것처럼 특정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표준적인 조언이나 모범 사례가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다면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도 혹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진리 중에 한 번쯤 의문을 품어볼 만한 것은 없을까요? 아, 다른 분야에서도요? 네. 일반적인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분야의 근본적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지금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스스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어쩌면 더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어디일지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탐구를 통해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